풍선 효과에 의해서 수용성이 올랐다. 뭐 오산도 올랐다. 인천도 올랐다. 뭐 어디도 올랐다. 이제 자꾸 이름 만들어내기에 바쁜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20년 3월 14일 한 발 앞서 소식을 전하는 고품격 부동산 토크쇼 부동산 별별수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한 주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요새도 뭐 코로나 때문에 여기저기서 시끌시끌 하던데 수장님도 조용히 얌전히 이렇게 지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 촬영도 되게 줄여서 하고 있고요. 네. 좀 조신하게 지내야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있고 외부 일정이 없는 건 아닌데 네. 또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저를 위한 시간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애들이랑 같이 붙어 있으면 또 잔소리하게 되고 하니까 나와버려. 그래서 사무실에서 애들이 아빠한테 잔소리는 안 하고요? 우리 애들 요새 사이 좋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주 좋아요. 붙어 있는데 엄마도 포기하면서 좀 나아지고 왜 사이가 좋냐면 같이 스마트폰 게임을 협력해서 하는 이 게임을 같이 동생이 알려줘가지고 둘이 아주 그냥 열심히 붙어가지고 좋아가지고 그냥 해요. 한 명은 그러니까 3월달에 2월달에 노트북을 사줬거든요. 근데 노트북으로 음악 틀어놓고 애들이 누워가지고 스마트폰 게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주 그냥 오늘도 보고 오는데 예, 좋았어요. 좋다. 그래서 네. 아무튼 그런 아이들하고 저는 떨어져서 사무실 나가서 오락을 하고 있죠. 게임 가족이에요, 게임 가족. 아, 좋다. 네. 집사람은 거실에 누워서 하고 있고. 아, 진짜요? 누워서 게임하고. 게임 그러기 가족이네. 쉽지 않은데. 네. 야, 그렇구나. 재밌게 보내고 계시네요. 나름대로. 이게 사실 이제 재밌다라고 하면 그런데. 왜 재밌잖아. 왜냐면 요새 지금 자영업들이 침체잖아요. 힘드신 분들 너무 힘들고 이게 유급이면 괜찮은데 뭐 자영업이 유급이 어디 있어요? 다 무급이지.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직장인분들 중에서도 그렇게 무급으로 그렇게 일단 대기 쉬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무급 강제휴가. 네, 좀 경제 측면에서도 되게 심각하고 이제 이게 뭐 일주일 한 달 2달이면 모르겠는데 길어지게 되면 이제 심각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멈춰서거나 아예 그냥 문을 닫자. 실제로 뭐 흉흉하게 돌아다니는 소리를 보면 뭐 이제 감원 얘기들도 보이고 막 이제 그런 게 이제 가시화되기 시작하고 그러면 좀 되게 공포스러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요즘 그 상가 중개하셨던 분들이 잔금 치기가 굉장히 힘들대요. 그렇지. 네, 그래서 잔금 때만 되면 뭐 노이즈가 장난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들어오신 입장에서는 불안함이 커지니까. 지금 뭐 네. 그렇죠. 지금 당장 이제 운 좋게 딱 시작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시작했어야 되는데 기분 좋게 그냥 월세 깎아주세요. 월세. 권리금부터 시작해서. 근데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요즘 시절에는 요새 오프라인 상가 권리금 빠지고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감안하고 접근하셔야 될 때가 아닌가 싶은데 그건 그렇죠. 단순히 코로나뿐만 아니라 그렇죠. 근데 이럴 줄 몰랐던 거죠. 그렇죠. 이게 완전히 직격탄이긴 하죠. 우리도 그 온라인 쪽으로 지금 다 전향을 했거든요. 온라인으로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그건 있어요. 반대급부로 오프라인에서 뭘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온라인 쪽으로라도 돌파구를 찾으려고 그 시도는 되게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당장 이런 교육 시스템도 온라인으로 이렇게 바뀌는 걸 보면 그쪽을 탄탄하게 하는 걸 보면 그 멀쩡하게 돌아가던 시스템이 요새 워낙에 사람들이 많이 쓰니까 과부하가 걸려서 중간 목소리가 튕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트래픽이 딸리네. 그렇죠. 네. 뭐 긴급 증설하고 뭐 난리가 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온라인 쪽으로 전향을 하고 있는데 뭐 괜찮은 것 같아요. 또 새로운 시도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회가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이게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라는 게 이제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네. 유럽은 장난 아니던데? 진짜 장난 아니게 사망자도 엄청나게 많고 우리나라는 지금 그래도 7, 8천 명대에서 잘 이렇게 방어하고 있는데 1일 확진자 숫자가 많이 안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탈리아 이런데 17,000명, 뭐 얼마 더 갈지 모르겠어. 뭐 그런 그러니까. 거 보니까 사망자도 훨씬 더 많고 그런 걸 보면 이게 이제 단순히 이런 사소한 걸로 알았던 바이러스 이런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유행하는 거에 대비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회가 좀 변할 것 같아요. 그래요. 여러 가지 뭐 판매라든 산업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변하고 대체되면서 그 과정에서 도태되거나 사라지는 일자리들, 직업들 그런 것도 많이 생길 것 같고 한편으로 새로 열리는 시장도 엄청 클 것 같고 그 과정에서 기회를 잘 잡는 사람은 또 이제 그 판이 바뀌는 과정에서의 승자가 될 거고 이 도태되는 곳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 나올 거고 예, 눈을 크게 뜨면서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조금 봐야 되는 그런 시점일 것 같아요. 10년 전에도 딱 그랬잖아요. PC 기반의 시대에서 스마트폰, 아이폰이 나오면서 모바일 시대로 바뀌면서 많은 게 바뀌었잖아요. 맞아. 지금 와서 보면 없어진 직업도 많고 새로 엄청나게 많은 분야 어떤 이 사람들의 관심을 갖고 간 직업도 있고 하는 것처럼 이게 또 10년 뒤에 이렇게 한번 또 이런 걸로 인해서 이렇게 바뀔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부동산 중개업소도 상황이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부동산 중개업소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특강 만드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가 계획이 딱 서요? 아, 그럼요. 역시. 네. 자, 아무튼 사회가 급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시장도 큰 변화가 있는데요. 저희가 함께 별별 이슈, 첫 번째 이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 16 석 달째 풍선효과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규제 지역인 인천도 규제 지역인 구리도 집값 상승세가 확산되고 있다라는 건데요. 외지인이 인천 아파트 매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GTX 호재를 얻고 송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또 규제 무풍지대인 군포, 시흥에 이어서 조정지역이었던 구리, 광명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자, 일단은 외지인이 인천 아파트 매입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뭐 개발 호재가 있다. 그리고 군포, 시흥, 구리, 광명이라는 지역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관련된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 사실 이 근거가 실거래가 신고 된 걸 갖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요새 이 기사들, 그러니까 자꾸 진짜 모든 언론들이 비슷한 얘기를 해요. 이게 막 좀 지겨운 부분이 뭐냐면 감정원, 그다음에 KB, 국민은행에서 부동산 아파트 이 거래 동향 조사, 시장 동향 조사가 매주 나오잖아요. 네. 나오면 읊는 거야. 나오면 읊는 건데 거기에 나오는 지표들이 가리키는 방향이 명쾌해. 그러니까 거래된 걸로 봤을 때 또는 현장의 사람들 목소리로 봤을 때는 강남은 조금 눌렸고 그러니까 강남은 뭐 5억이 빠졌네, 3억이 빠졌네, 2억이 빠졌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한편으로 그러나 풍선 효과에 의해서 처음에는 수원, 용인, 성남, 수용성이 올랐다. 그렇죠. 그랬다가 이제 지금은 뭐 오산도 올랐다, 인천도 올랐다, 뭐 어디도 올랐다. 이제 자꾸 이름 만들어내기에 바쁜 거예요. 여기가 이제 그런 풍선 효과 때문에 이렇게 가고 있다. 근데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금 현재의 상황인 건지 그런 상황이 결과로서 확인되었던 건지가 살짝 좀 개인적으로는 모호해요. 그렇죠. 지금도 왜냐하면 지금 당장 코로나 때문에 무서워 죽겠는데 마스크 쓰고 집 사러 이렇게 열심히 돌아다니는 분들이 정말 얼마나 많을 것이냐. 왜냐하면 서울 같은 경우는 대부분 스톱이잖아요. 그렇죠. 예, 중개업소 가면 뭐 지금 다른 한편의 기사는 중개업소를 통해서 중개업소 소장님이 감염된 사실도 있고 그래서 집도 안 보여주고 그렇죠. 실제로 세입자 데리고 집 보러 간다고 하면 임차인이 집 안 본다고 그러고 실제 사고가 나는 거는 집을 못 보니까 전세 계약 만기 연장 만기가 다 됐는데 지금 뭐 집을 못 봐서 세를 못 빼준다 이러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불과 지난주에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뭐 지금 이렇게 이 상황에서도 전세 끼고 집 사겠다고 사람들이 이 풍선 효과로 지금 가고 있다고 사실 살짝 의문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네.
사실 이제 우리 방송하기 전에 현장에 좀 전화 좀 해보셨다 그랬잖아요. 벌써 눈치챘어. 그러니까 야. 좀 빨리 네. 실제 팩트를 알려줘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진짜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데 사실일까? 그래서 몇몇 지역들 전화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재밌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자 일단은 송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얘기 들리는 거는 일단 사람 안 다닙니다. 아, 송도 안 다녀? 네, 안 다니고 이거 전화만 가끔 온대. 전화만 온대. 네, 전화만 이거 온대. 송도 기사 나오는 거 나 알겠어. 네. 송도에 분양해 아파트 하나. 그래서 내가 오늘 하나 기사를 봤는데 네. 송도에 땡땡 아파트 분양한다고 네. 인천 지역이 지금 저 풍선 효과 가득 뭐 10억 돌파 이 기사 나오는 거 이거 분양 이거 홍보 기사야. 내가 볼 때 딱 그거야. 자, 그다음에 시흥 또 전화해 봤어요. 네. 봤더니 일단은 사람 없대요. 하나 없고. 그리고 뭐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는 부동산 사장님인데 네. 전화가 뭐 하루에 5통, 네. 10통 이 정도밖에 문의가 없대요. 밖에. 네, 밖에죠. 네. 네,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워낙 잘하셨던 잘하셨던 분인데. 분이라서 네. 뭐 그 정도가 전부. 그래서 요새 뭐 사무실이 뭐 사실상 내적 내실을 다지는 시간으로 잡은 지 벌써 오래됐다. 그런데 오래됐다. 그런데 이런 얘기는 있더라고요. 간간히 거래는 되나 봐요. 간간히 거래는 되고. 네, 안 보고 거래한대요. 거래가 아예 없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분양권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사실 뭐 그래도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얘기하시고, 또 광명 같은 경우에 이제 조정재시장 지역으로 묶였잖아요. 광명은 투기과열지구예요. 아, 투기과열지구인가요? 네. 네. 자, 그래서 투기과열지구였던 광명 같은 경우 얘기 또 들어보니까 수용성 오를 때 다 팔고 광명 이미 다 들어와서 다 진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는 스톱. 현재는 거래 없고. 네, 현재는 스톱이라는 얘기가 또 들려오고 있어요. 자, 부동산 시장 자체도 코로나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 또 한편으로 그렇지. 증명이 지금 되는 거거든. 제가 사실 집사람이랑 엊그저께 술을 한 잔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여보, 집사람이 그러는 거야. 제주도 4인 가족 왕복 항공권이 25만 원이래. 그래서 그럼 지금 우리 녹화 토요일 날 하고 있잖아요. 네. 이 녹화 때려치고 우리 제주도 갈까? 그러면 월요일 화요일까지 놀다 올까? 숙박비도 싸고 이런 데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대접받지. 그러니까 근데 가고 싶은데 안 가기로 했어요. 결론은. 왜? 갔다 오면 네. 이게 원망을 혹시라도 그러니까 어디 갔다 왔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 만날 때 이 네. 민폐인 거야. 뭐라도 있으면 그럼. 이 손가락질 당하는 게 무서운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포기하고 침대에 누워 게임하는 길을 택했는데 갔다 왔으면 별별 시다도 그렇지. 휴방이야. 네. 지금 그런 상황인데 뭐 투기를 하겠다고 막 갭 투자하겠다고 이거 다니는 거는 조금 이게 손가락질 당할 그럴 상황이니까 좀 자제들 하고 계시는 상황이겠죠. 네, 맞아요. 그래서 신문 기사 보실 때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건 뭐냐면 이제 근간이 실거래가 신고면 실거래가 신고는 이미 2달 전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신고로 나오는 거거든요. 아직 한 달 이내 신고 제도가 적용이 안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사실상 오래전에 계약했던 거에 대한 결과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현재 자체가 급등세냐에 대해서는 퀘스천. 다만 거래 자체가 전혀 안 되는 건 아닌 것으로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뭐 이 사태가 코로나 사태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건 분명한 것 같고 언제까지 얼마나 가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장기전으로 가면 모두에게 안 좋은 상황이 되겠죠. 뒷부분에 또 관련된 얘기들이 있으니까 그때 좀 제가 오늘 생각한 부분을 얘기를 할게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줍줍 잘못하면 체한다. 네, 세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청약통장 가점 필요 없지만 내년 세법 개정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분양권도 중과주택에 포함된다. 장특공제도 주의해야 된다. 자, 여기서 줍줍이란 무순위 청약을 일컫는 신조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자, 일단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와요. 일단 가지고 있는데 뭐 나중에 규제 지역에서 주택을 팔 때는 분양권도 주택으로 들어간다. 다시 얘기하면 원래 분양권은 주택수가 아니었는데 이번에 개정되는 세법에 의해서 팔 때 적용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는 그게 또 문제가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분양권을 중간에 처분을
하는 것 자체도 요새 규제적으로 다시 묶이게 되면 적어도 입주할 때까지는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중간 처분도 아니야. 안 되는 상황. 원래 전매가 가능한 상태에서 분양받았던 건요. 추후에 그 지역이 조정대상 지역으로 묶여도 그거는 거래돼요. 아, 그래요? 네, 묶인 상태에서 분양하면 그건 안 돼. 그래서 그거는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자, 그래서 지금 뭐 단타도 뭐 어려운 것 같고 이제 받아가지고는 어려운 것 같고 그리고 또 다주택자에게도 어려운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일단 지금 현재 시점에서 줍줍한다 이런 분들 거의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줍줍은 많이 하죠. 왜냐하면 그래요? 줍줍의 허들이 좀 낮아졌잖아. 옛날에는 줍줍하려면 모델하우스 가야 되고 그래서 막 줍줍 현장 가면 막 난리 나고 번호표 왜 나 안 줘. 막. 네. 근데 오프라인에서 주로 하다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되고 왜 줍줍을 유주택자들 돈 많은 유주택자들한테 줍줍을 더 하냐 그래서 청약제도는 계속 바뀌어서 뭐 앞으로 이제 예비 당첨의 숫자를 더 많이 늘리고 계속 늘려왔지만 더 늘리고 이런 부분으로 해서 무주택자들한테 줍줍 물량까지도 많이 갈 수 있게끔 그러니까 줍줍 가기 전에 일단 예당해서 끝나게끔 하고 있는 편이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줍줍이 나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뭐 상대적으로 비인기 지역이니까 또는 물건에 따라서 줍줍까지도 기회가 올 수 있을 만큼 무주택자들이 일단 패스한 것들 유주택자들이 가져갈 거란 얘기잖아요. 그런 지역들이 주로 이제 비규제 지역에서 줍줍 다니는 세력들이 있는 것 같아요. 세력들이 있는 것 같은데 줍줍 받아서 나중에 피부톤 팔자. 이제 이런 거지. 근데 분양권 전매랑 맞물려서 이렇게 다니는데 지금 사실 이 기사가 뭐냐면 미네르바 올빼미라고 알려져 있는 김호용 씨? 그러니까 아무튼 그분께서 인터뷰한 내용에서 포함된 내용에 있던 건데 이게 줍줍도 결국은 세법상 보면 분양권인데 과거에는 분양이 주택으로 안 보고 그냥 채권, 주택에 대한 권리 사실 그래야 되는데 그죠? 준물권이죠. 그래서 이제 물권도 아니라 준물권을 주택으로 안 보고 그냥 분양권으로 별도의 계정으로 체크를 했는데 앞으로 중과세를 체크할 때는 그러니까 주택을 팔 때는 주택 수로 계산하는 걸로 더하는 거에 분양권도 더하겠다 이런 내용이 바뀐다. 그러면 다주택자가 기존에 보유한 주택을 처리할 때 이 줍줍 물량이 주택 수로 더해지면서 다주택 중과세 맞을 수 있다. 이런 거 꼼꼼히 체크하라 이제 그런 얘기를 덧붙이신 거거든요.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비과세 처리할 때랑 그러니까 비과세 1주택 비과세 처리할 때랑 다주택 중과세 처리할 때랑 분양권을 보는 기준이 달라서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줍줍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전매가 되는 줍줍도 있지만 이제 조정 대상 지역 묶인 상태에서 줍줍 전매 안 되는 줍줍들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이제 수원이나 이런 곳은 아예 완전 이제 입주 때까지 전매가 금지하는 강한 단계로 전매 제한이 붙었잖아요. 그럼 앞으로 분양 나오는 거 줍줍 되면 대박 가서 받았는데 사실 받으면 대박이지. 안 팔면 근데 올라가면 근데 내가 뭔가를 무조건 팔아야 되는 상황이야. 그런 경우에 요거 잘못 줍줍 받았다가 또는 모르고 기존 주택을 팔았다가 중과 맞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라. 일시적 1세대 주택 뭐 이런 비과세 이런 거와 별개로 다주택의 경우에는 그런 특별한 케이스들에 대해서 주의하라고 얘기를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럼 이거 정리해 보면 일단 줍줍을 하더라도 전매 가능이 한 건지 확인해봐라 이 얘기고 또 하나는 양도세 중과가 되는지 체크해봐라. 내가 팔아야 되는 기존 주택이 있는 상황에서는 줍줍 받은 분양권도 주택수에 더해서 양도세 중과를 계산하게 되니까 꼭 팔아야 되는 상황에 있는 사람이면 줍줍도 피해가라.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거주에 대한 부분, 비과세. 거주 부분도 있죠. 예. 앞으로 이제 2021년부터인가요? 이제 그 거주 요건 있어야 되는 거라서 이 줍줍 그런 거 할 때 마찬가지로 영향 끼칠 수 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줍줍. 네, 뭐 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본인의 선택이겠지만 하시게 될 경우에는 이 세 가지 부분 생각해보고 그리고 결정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네, 이건 너무 케이스가 줍줍도 능력이야. 지금 줍줍 1618대 1. 아이고 몇 명한테 해당될 얘기일지 모르겠다. 네.
자,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가겠습니다. 13일부터 주택거래 신고를 강화하겠다라는 얘기인데요. 시장 침체가 더 가속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자, 일단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뜨거운 얘기인데요. 비규제 지역에서는 6억 초과일 경우에 취득자금에 대한 소명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야죠. 맞아요.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3억 초과 주택에 대해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된다. 근데 문제는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내 9억 초과에 대해서는 고가주택이기 때문에 살 때 자금 조달 계획서에 매입 자금을 상세히 기재해야 되는 것은 물론 잔액 잔고 증명서, 주식거래 내역서, 증여상속 신고서, 납세 증명서, 소득금액 증명원, 원천진수 영수증, 부동산 매매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부채 증명서, 대출 신청서, 차용증 등 15종에 달하는 신고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라는 건데요. 일단 또 문제가 21일부터 주택거래 신고일이 60일 내에서 30일 내로 또 줄죠. 줄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어요. 네, 심하다 이런 생각은 안 드세요, 선생님은? 나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게 일단 13일 어제부터 시작이 된 거잖아요. 시행이 된 거잖아요. 네네. 나는 사실 이게 제일 말이 안 되는 게 네. 이거를 안 하면 그러니까 매수자가 자금 조달 계획서를 협조를 안 해서 안 냈어. 그러면 과태료 누가 내요? 뭐 매수자가 내야죠. 근데 매수자가 내는 게 아니잖아. 매수자가 내야 되겠죠. 네. 왜 매수자가 내? 아니 중개사가 뭐 강제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법에는 과태료는 네. 공인중개사가 과태료 내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네. 예. 공인중개사가 매수자가 안 줘가지고 못 냈는데 공인중개사가 과태료 내는 게 나는 제도가 그래서 이게 왜 행위는 매수자로부터 와야 되는데 매수자한테 설명을 잘 안 했다? 이 내용은? 그래서 공인중개사에게 매기는 건지 매수자가 이게 자금 조달 쓰다 보니까 뭐가 안 돼서 안 주고 그러면 안 내서 하면 조금 뭐 이제 실무적으로 가면 부동산 신고 필증을 받기 위해서는 자금 조달 이 계획서를 내야 되고 받아서 이제 공인중개사가 신고를 같이 넣어서 그래야 신고 필증이 나와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간다. 뭐 이런 부분 구조적인 부분은 알겠는데 일단 큰 뼈대에서 이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는 중개업자, 공인중개사가 이 중개를 했을 때는 중개사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것까지는 납득이 가는데 자금 조달 계획서의 납부 의무까지도 중개사에게 부여한 거는 그리고 그거에 따른 뭐 과태료 처벌을 중개업자한테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건 약간 이거 중개업자한테 하는 거 맞아요? 일단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중개사 입장에서는 실무적으로 큰 문제될 건 없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실거래가 신고를 하잖아요. 하면 되는 거예요. 하면 되고. 네. 그러면 기간 내에 실거래가 신고를 한 거니까. 30일 이내에만. 그렇죠. 근데 자금 조달 계획서 납부는 30일 이내 안 해도 되는 거야? 아니죠. 그것도 30일 이내? 그게 안 되면 필증이 안 나오니까 매수자는 등기 이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네. 자금 조달 계획서는 납부 기한이 없어요? 자금 조달도 마찬가지. 실거래가 신고할 때 넣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거 30일 안에 안 주면 과태료는 맞는 거 아니야? 30일 이내에 그 사람이 안 주면 중개사 입장에서는 실거래가 신고는 들어간 거니까 일단 면책이죠. 면책은 되고. 네, 중개사 입장에서 면책이죠. 하라고 했잖아요. 자금 조달은 못 넣고. 자금 조달은 뭐 준 대로 넣는 거고 보완하라고 하겠죠. 그럼 결국은 매수자 입장에서는 필증이 있어야 등기가 나오니까 이것저것 아무것도 못하죠. 결국 이 자금 조달 15가지 서류를 준비하지 않는 이거는 이제 15가지 그거는 저거지 이제 9억 초과 투기가지고 그렇죠. 그런 거고. 맞아요. 근데 일단은 이거 하다가 머리 빠질 것 같아서 네. 중개업소 사장님들도 매매 전세 얘기 오면 살려고 하는데 전세 사시면 안 돼요. 요새 가격 떨어져 이러면서 그냥 왜냐하면 전세도 수수료 좋잖아. 그러니까 머리 아프게 이거 괜히 뻥나고 이거 막 억지로 맞추고 하느니 그냥 전세 쓰는 게 낫겠어. 이 소리 할 것 같은데.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은 찾으시는 거에다 맞춰 드려야 되는 거니까. 네. 이런 얘기들은 있어요. 이게 사실상 주택거래 허가지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논란도 있고. 그리고 솔직히 말이 검은 돈이 시장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를 시키는 차원에서 필요하다라는 얘기들도 있고 왔다 갔다 얘기들은 있는데 아무튼 모든 사람한테 피곤한 것 같아요 지금. 아니 시장이 원활하게 돌아가게끔 해줘야지. 그러니까 뭐 그렇게 따지면 모든 이런 내용들이 다 명분은 있지. 명분은 있지. 그렇게 따지면 사탕 사 먹을 때 그 돈은 투명하게 온 돈이냐 아니냐 뭐 그런 거 뭐 그렇게 갖다 붙이면 뭐 끝도 없지. 뭐 할 때마다 너 이윤 어디서 난 거 산 거냐? 네가 직접 벌어서 산 거 맞아 안 맞아? 내가 검증하고 봐야 되는데 다 갖다 붙인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지. 왜 집 살 때만 그것도 일부 특정 지역 이거는 철저하게 그런 거 아니야. 그냥 말 그대로 가격 안정 제도로서 이렇게 특정 지역에 일정 가격 이상 넘을 때만 건 거 아니야. 어떤 건 검은 돈이고 어떤 건 검은 돈 아니고 그런 게 어딨어. 자, 어느 쪽 측면에서든 지금 다 불편해져 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그러한 이유 자체가 지금 가격 상승을 막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이 돼서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은데 아무튼 중개사 입장에서는 너무 까다로워져서 이거 참 일하기 못 해먹겠다 이 얘기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그나마 사고 싶었던 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불편하게까지 번거롭게까지 해서 사야 돼? 라는 생각도 그럴 거예요. 매수자도 자금 조달 계획서 쓰다가 또는 안 해. 이름도 아무튼 그 신고 서류 네. 그 증빙 서류 하나하나 은행 가서 떼우고 뭐 떼우고 막 하다가 에이씨 왜 이렇게까지 해야 돼? 사장님 나 안 살래요 하고 중개업자분은 열심히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매수자가 이게 신고 서류 뭐가 안 된다네요. 세무사랑 얘기해봤더니 그거 뻥나서 안 된다네요. 이거 매매 하나 하기도 진짜 힘들어지는 상황이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언제까지 유지될까요? 글쎄요. 시장이 뭐 안 좋아져야 되겠죠. 정부에서 살아 부추길 때까지? 그러니까 이게 봐봐. 이게 네. 취득세는 지방세잖아. 네. 근데 보유세, 재산세에 올려놓으니까 그거 갖고 좀 먹고 살만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방세 세수 빵꾸 나면 나라에서 운영해야 될 세수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 필요한 이 재원들이 이렇게 어느 정도들 마련이 될 텐데 거래 완전 급감해서 빵꾸 나면 사실 지금 양도소득세 감소분이 어마어마하게 작년 같은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거래가 더 급감하면 양도소득세 감소분은 더 커지겠지. 그럼 이제 다른 데서 짜내가지고 이 세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우 또 우리 그 나라 세수까지 걱정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1년에 어떤 이 자금을 운영한다고 생각하면 어디에서 얼마 갖고 어디서 얼마 갖고 오고 해야 되는데 취득세 부분이나 이 양도소득세 부분이 너무 빵꾸가 커. 그럼 이 부분에서 세수를 늘릴 방법을 좀 생각해봐 하면 결국 허들을 낮추는 수밖에 없잖아. 거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지금은 부동산 가격이 너무 뜨거우니까 한계가 있어. 어쩔 수가 없는 거 알겠는데 예를 들어 좀 시장이 안정한 기조로 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러면 다시 거래를 조금 활성화하기 위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세울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대책은 가장 쉬운 대책은 뭐냐? 마지막에 했던 이런 허들들을 하나씩 없애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저는 이게 몇 년이나 더 갈까? 이런 주택거래 허가제까지는 아니지만 뭐 이렇게 자금 조달 뭐 써라 어째라라고 하는 이런 내용. 지금은 검은 돈 유입을 방지해야 되는데 그때는 안 방지해도 돼? 아무튼 그러면서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어떤 대안으로 조금 여들을 낮춥니다. 이렇게 몇 년 후에는 하겠죠. 하긴 하겠죠. 몇 년 뒤가 될까. 사실 집은 그런 데 사는 게 좋은데. 그러니까. 그런 데 사면 매수자가 이렇게
콧대 높여서 비싸요 싸게 뭐 이것도 할 수 있고 이런 제한도 없고 하기 좋을 텐데 그러니까 그런 시절에 사실 부동산을 사는 게 맞죠. 조특법에 또 양도소득세 관련된 특례 조항 특례도 겁나 막 생기고 말이야. 생기고. 제발 집 사주세요. 양도세 안 받을게요. 뭐 지난 시작해서. 텀 하락장에서는 세율도 네. 낮춰줬잖아. 주택세율 지금 1% 2% 3% 바꿔준 게 네. 그때잖아. 이게 취득 가격 맞아요. 안정화해준다고. 근데 좀 그지 같은 건 그때는 9억 초과가 되게 비싼 집이어서 3%였거든요. 근데 지금 9억 초과가 너무 많아. 좀 깎아준 건 줄 알았는데 지금은 그때는 2점 몇 프로였으니까 2.2% 2.7% 취득세 내던 시절이니까 결과적으로는 올라버렸어요. 집값도 오르고. 그러고 보면 집값 많이 올랐네. 그러니까. 자, 네 번째 이야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12.16 이후에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억소리 나도록 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작년 연말 대비 1, 2억씩 하락해서 거래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전히 매수 수요가 기대하는 가격보다는 높은 상황이라 추가적인 하락까지도 생각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대표적으로 얘기 나왔던 지역은 잠실 주공 5단지의 가격 하락하고요. 장미 아파트의 가격 하락. 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재건축이 아닌 레이크 팰리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하향세를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또 서초구에서도 반포제이가 뭐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요. 이처럼 15억 이상의 초고가 아파트들을 중심으로 1, 2억 원씩 가격이 내려가고 있다. 하지만 이런 얘기가 또 나와요.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의 59제곱미터는 오히려 손바꿈을 하면서 가격이 올라갔다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대형 평형 같은 경우에도 신고가를 갈아치우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보면 이게 지금 내려간다는 거야, 올라간다는 거야. 혼조세 한마디로 정리하면 되겠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빠졌다 이런 느낌이긴 한데 그래도 생각보다 잘 버틴다. 뭐 이제 그 정도 아닐까 싶어요. 뭐 레미안 퍼스티지 기사는 이거 보면 23억 원의 손바뀜 한 걸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대형 평형은 최고가 거래 가격을 갈아치우기도 했다라고 하면 여기는 여전히 탄탄하다 이렇게 생각되지만 다른 기사 보면 이거 23억에 팔리고 다른 물건 나와 있는 건 20억 초반에 나와 있어서 한 2억 빠진 물건들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실제로는 이제 빠진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기사 나온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방향이 뚜렷하게 아니야. 근데 좀 나는 방향이 약간 좀 조정받고 이 얘기들 들어보면 매도자들이 아직 그렇게 겁을 먹지는 않았다 이런 뉘앙스가 있긴 있는데 지금 사실 근래 이 기사 이런 지금 3월 6일만 하더라도 벌써 일주일도 더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 하루하루가 다른 게 어저께 그러니까 3월 13일 13일 금요일이죠. 부동산 스터디 카페 트래픽이 대박을 쳤어요. 그래요? 예, 좀 트래픽이 계속 빠지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번 주 월요일 날 400만 뷰를 넘어서면서 막 달아오르더니 어제는 570만 뷰? 이게 있을 수 없는 트래픽이 나왔어요. 왜요?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뭐지? 부동산 이슈도 없는데? 보통 부동산 대책이 나올 때 막 800만 뷰 이렇게 찍은 적도 있지만 12, 16 대책이나 뭐 20 대책 때는 이런 트래픽이 안 나왔거든요. 네. 왜 갑자기 이렇게 트래픽이 늘었을까? 왜 늘었겠어요? 왜요? 13일 금요일 이제 해외에서는 검은 목요일 지금 그날 당일날 유럽의 모든 증시들이 다 10% 이상씩 빠졌거든요. 박살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지금 주가들이 해외 주식시장들 다 박살이 나니까 우리나라 박살나겠구나. 이거 이제 경제 어떻게 되는 거 아니냐. 부동산 이거 아니냐. 도대체 다른 사람들 생각은 어떨까를 보기 위해서 그거밖에 설명이 안 돼. 사람들이 쫙 들어와서 일단 지금 상황 어떻게 돌아가는지 봐야겠다. 이제 이런 게 터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IMF라든가 아니면 2008년 금융위기라든가 이 소뚜껑 보고 거북이 등짝 보고 놀란 가슴이 있기 때문에 소뚜껑만 봐도 놀라는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이제 학습 효과가 있으니까 와서 이제 사람들이 본 건데 다행히 이제 어제 뭐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9% 반등했다. 이러면서 이게 똥이야 된장이야 막 이러면서 어떻게 지금 시장에 갈 건지 이렇게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투자 심리가 엄청나게 고가 주택을 매수하는 매수 심리가 엄청나게 활성화될 수 있냐. 지금 언론에서도 코로나 이후에 부동산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해서
전문가분들 모시고 코멘트 되게 많이 달거든요. 근데 코멘트 거의 비슷해. 코로나 효과가 3, 4개월 더 가면 여름까지 가면 재건축 중심으로 가격이 빠질 수밖에 없어. 부동산 가격에도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없어. 코로나로 자영업들 힘들어지면 상가 임대료도 떨어질 거니까 상가도 유망투자처가 아니야. 뭐 이제 이런 기사들 그렇죠. 이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이제 올해는 오를 거야라고 얘기했던 많은 분들이 스탠스가 코로나는 몰랐지. 나도 이런 게 있을 줄 몰랐지. 이제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런 전문가분들만 느끼시는 게 아니라 지금 주택을 살려고 하셨던 분들도 지금 사야 돼? 아닌데? 지금 한번 좀 쉬었다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상황이 이런데 지금 내가 이 돈을 주고 이걸 사는 게 맞을지 되게 조심스럽게 사람들이 일단 관망세가 더 커질 만한 그런 이유인 것 같고 관망을 요구하고 있죠. 언론 등에서도. 약간 그런 부분이 약간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강남권역은 어쨌거나 전체적으로 약간 하향세. 코로나가 거기에다가 더 망치를 두들기는 역할을 하고 있고 수도권 지역은 이 풍선 효과가 이어지는 중.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풍선 효과는 후행하는 거래 사례로 나타낸 걸 지금 우리가 확인하는 정도지 지금도 막 그렇게 풍선 효과가 많이 있다라기보다는 일단은 전체적으로 부동산 거래 시장은 스톱. 뭐 강남도 스톱.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사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여기서도 똑같은 차이가 뭐냐면 실거래가 신고를 기준으로 해서 통계를 뽑다 보니까 2개월의 차이가 발생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시장이 조정 또는 하락의 변곡점에 현재 멈춰 있다라고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2개월 사이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건데, 뭐 그동안은 계속 치고 올라갔으니까, 자,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개인적으로는 사실 그냥 단순한 조정에서 멈출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은 좀 들어요. 떨어질 것이다. 아니야, 의구심은 들어. 의구심 발빼네. 의구심은 들어. 개인적으로는 저는 뭐 여러 가지 다 중요하지만 중개업 하시는 분들이 요새 힘들거든요. 아, 힘들어. 네,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나에 초점을 가지고 있어서 네. 경기 자체가 아예 가격이 올라가냐 떨어지느냐는 중개사 입장에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치. 거래가 돼야 되는 건데. 거래가 많이 늘어야 되는데. 거래가 마비 상태라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이 가장 크지 사실은 그래요. 그러네요. 힘들어요. 자, 또 하나는 가격대별로 6억, 9억, 10억이라는 가격대별로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 달라진다라는 거. 굉장히 헷갈리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도 거래를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5번째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하겠다. 그런데 세입자를 보호하려면 촘촘한 예외 규정을 둬야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일단 법무부가 최근 발표한 올해 업무 계획을 통해서 보면 주택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상가 임차인의 우선 입주 요구권, 퇴거 보상 청구권 등을 담은 임대차 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주택 임대차의 경우에 계약갱신 청구권이 도입이 되면 4년을 살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문제의 논란이 되는 건 또 이런 부분들입니다.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을 동시에 도입할 경우 임대인들의 손실 회피 기자가 작동함으로 인해서 초기 임대료 수정 상승률이 8.32%에 달할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이미. 자, 우리나라에서도 1989년 법정 임대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면서 전국 전세 가격이 37.9%나 뛰어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줘서 자, 이번에도 또 그렇게 많이 올라가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해외 사례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베를린 같은 경우는 2014년 이후 신축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대료 5년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료 상한 5년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임대인이 주택 현대화 사업을 시행해 규정 조건을 2개 이상 충족하게 되면 일부를 공사 분담금 명목으로 임차인에게 임대료로 가산시킬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다양한 예외 조항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거를 현실화시키려면 예외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자, 일단 사실 1989년도에 1년에서 2년으로 계약갱신이 늘어났잖아요. 그때 당시 기억나세요, 선생님?
안 나죠. 사실 나는 그 당시에 네. 지금도 오락실 아저씨지만 그때도 오락실 다니던 아저씨 꼬맹이 중학생 뭘 알아. 네, 이 동네 무슨 오락 나왔대 그러면 이 오락실 가고 저 오락실 가고 그러니까 꼬맹이였지 뭐. 그래서 사실 저도 1989년도에 제가 뭐 했지? 뭐 똑같은 꼬맹이도 오락실 다니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시청자분들한테 그 당시 어땠는지 현장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는데 진행하시는 우리 둘 다 그 당시에는 미숙했던 관계로 뭐라고 얘기할 순 없을 것 같고 어쨌든 예측하는 바로는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든지 전월세 상한제 같은 것들이 도입이 되면 늘 언제나 세금 올리면 세입자한테 전가되듯이 전가될 것이다 라는 예측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크게 미칠 것 같다라는 의견들은 있는데 만약에 이게 진행이 돼서 세입자한테 뭐 세가 전가가 되든지 임대료가 전가가 되든지 이익이 감소하는 부분이 전가가 된다든지 전가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 시장에 영향을 미칠까요? 그러니까 많이 얘기를 하는 부분이죠. 하면 안 된다. 이게 이제 일단 법무부의 올해 업무 계획에 포함된 내용이고 뭐 내용에 보면 전월세 상한제는 없어요. 계약갱신 청구권, 그 다음에 상가 임차인의 우선 입주 요구권, 퇴거 보상 청구권 세 가지인데 일단 뒤에 두 가지 얘기는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이 내용만 봐서는. 그래서 근데 첫 번째 내용은 그러니까 2년 살기로 한 세입자가 2년 정도는 더 살게 해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정도만 추가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재계약은 해주는데 임대 가격을 얼마로 할 건지에 대해서는 이제 따로 정하지 않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야. 뭐 그 정도만 일단 한 번이라도 하겠다. 그럼 4년은 거주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자 이런 거죠. 왜냐하면 상가 쪽 같은 경우는 최장 10년까지 일단 이미 늘어나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맞춰서 주거 세입자에 대한 권리를 뭐 확보하겠다 이런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전월세 상한제가 같이 맞물려서 추진이 되면 계약갱신 청구도 할 수 있으면서 전월세 상한도 걸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임대인이 많이 올리려고 하겠죠. 두 개가 맞물리면 되게 크게 작동할 것 같긴 한데 일단 계약갱신 청구권만으로도 그렇게 가격이 막 치솟을까? 왜냐면 아니 그럼 재계약해줄게 대신 1억 올려. 이러면 주인 입장에서는 사실 나는 제가 거주해야 되는데요. 근데 만약에 제가 2년 뒤에는 들어와서 살 계획이었기 때문에 계약갱신을 못 해드립니다. 이런 사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주인이 거주한다든가 그런 사유일 경우에는 계약갱신 거절을 할 수 있다. 이런 사유들. 왜냐하면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도 계약갱신 무조건 받아지는 거 아니에요. 13개 항목 정도가 있어서 그 항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임대인의 권리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촘촘한 예외사항도 같이 포함해서 사유에 넣어야 된다. 뭐 예를 들자면 세입자가 집을 막 부수려고 실제 그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그런 게 있어요. 임대료를 제대로 안 냈어. 몇 번 이상 안 냈어. 그러면 계약갱신 거절할 수 있는 그런 권리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담아야 된다는 그런 요구인 것 같고요. 그 별개로 상가 임차인의 우선 입주 요구권은 이거는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헐국 재건축 뭐 재개발 이런 거 할 때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고 퇴거 보상 청구권은 이제 너 나가라고 할 때 그럼 나 권리금 내놔. 뭐 그런 내용 정도일까 아닌가 싶은데 이거는 나중에 좀 바뀌거나 하면 입법되거나 하면 그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같이 맞물리게 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대료를 계속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적어도 4년치에 그러니까 2년 뒤에 임대료 상승분까지 같이 눌러서 전세나 월세나 임대 가격을 올리려고 할 건데 이 부분은 별별 수다에서도 우리가 많이 얘기했어요. 맞아요. 입주 물량하고 되게 상관이 있다. 임대인이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있는 시점에 이게 작동을 하면 임대료 가격은 더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임대인이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없는 시절 예를 들자면 입주 물량들이 너무 많아서 빈 새 아파트가 너무 많아. 올려. 그럼 많이 놓으세요 하고 나는 옆에 새집 싸게 옆에 있는 새 집들 물건 많을 때 고 들어가면 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효과가 되게 그러니까 임대료가 그렇게 높아지지 않으면서 작동할 수 있는데 입주 물량이 적은 상태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이게 상황을 보면 오늘 꼽은 기사에는 그런 내용이 없지만 근래의 기사들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경기도에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70%를 넘어서서 오히려 지난해 4분기보다 3% 이상 3.3%포인트 올라갔다 이런 기사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경기도 쪽 전세가 상승률이 높아요. 오히려 서울보다. 지금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어요.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느냐? 뭐 기사에서는 부동산 대책, 1216 대책이나 220 대책이 오히려 서울 부동산 가격 뭐 이렇게 하면서 영향을 끼쳤다라고 분석을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또는 다른 전문가분들의 말을 빌려서 얘기를 하면 지난 2, 3년간 수도권의 입주 물량이 많았습니다. 하남 미사 강변도시, 동탄 이신도시, 다산 신도시, 뭐 고양 향동지구, 이제 지축지구도 입주하고 등등 이런 경기도권에서 택지지구 물량들, 좋은 택지지구 입주 물량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얼추 끝났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3기 신도시 막 나오고 이런 거 아니고서, 그러니까 경쟁력 있는 그런 택지지구 물량들이 어느 정도 지금 소진이 된 상태라서 그 입주 물량들 때문에 눌려 있었던 동탄이라든가 뭐 화성 이런 지역에 막 전세 가격 갭 난리 나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런 인근의 새 아파트들이 전세가 뭐 2억, 1억 몇천 이렇게 막 쏟아져 나오는데 기존의 기축 아파트들이 전세 가격이 올라갈 수가 없어서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주면서 역전세 나고 난리가 났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입주 물량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전세 가격이 다시 이제 회복하는,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제가 생각할 때는 전세 가격이 오른다라기보다는 정상가를 찾아가는 범주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분위기가 있는 상황에서 두 개가 맞물리게 되면 당연히 가격은 예상치보다 더 튀어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죠.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올해보다 내년이 더 심각하다. 내년에는 뭐 부동산 114 자료 이런 거 통해서 보면 입주 물량이 전년도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이제 이런 때 이게 작동하게 되면 되게 부동산 임대 가격이 불안해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죠. 예, 그렇죠. 저도 그 부분에 굉장히 동의하는 편이고요. 전 그 걱정하는 게 반대로 중개업 시장도 굉장히 안 좋아질 것 같아요. 그렇지. 연장을 해버리니까 이렇게 계약이 없어지는 그러니까 일단은 거거든. 6개월 단위로만 무조건 계약할 수 있게 하면 계속 중개하면 되니까 좋은데 그러니까. 4년 단위로 해야 되면 오, 진짜 그렇죠. 거의 뭐 쇼킹해요. 수입이. 그래서 네. 개인적으로는 네.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네. 굉장히 안 좋은 법안이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예. 아무튼 뭐 각자의 입장에서 보는 관점은 좀 다르겠는데요. 아무튼 뭐 세입자의 주거 안정이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는 좋은 기재로 작동을 했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네. 자, 6번째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억 아파트가 6억짜리로 둔갑했다. 부동산 담합행위 천태만상이다. 라는 얘기를 가지고 이야기 잠시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일단은 정부에서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집값 담합행위가 가장 많이 접수된 곳이 경기 화성, 인천 남동, 경기 남양주, 용인, 수지, 무슨 뭐 인천 연수 뭐 이런 곳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해요. 제가 오늘 뭐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입주자들도 구성된 모임에서 뭐 협박을 한다든지 특정 가격 이하로 못 내놓게 한다든지 허위 매물을 유도한다든지 또 시세보다 비싸게 중개하는 특정 중개사에게만 중개를 하도록 얘기하거나 또는 중개사에게 이렇게 해라 라고 강요한다든지 또는 중개사가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만들어서 가격을 종용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아셔야 될 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오늘 꼽은 이유는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시장의 반응은 음지로 빠르게 스며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파트 브랜드 이름도 다 바뀌었고요. 네, 그 다음에 사업 시행에 대한 방식도 다 바뀌었는데요. 일단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거 보고 있으면 사실 전 재밌어요. 이거 자체가 단어 자체가 재밌어요. 그 얘기를 사실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이는 GS 칼텍스라고 부르고 레미아는 에버랜드, 더샵은 그냥 샵, 네, 해피트리는 햄복, 포레나는 빨레나, 힐스테이트는 힐러리, 아이파크는 앙팡. 뭐 난리도 아니야. 네.
그다음에 재개발은 부셔. 네. 네. 전매 제한은 유통기한. 이거 누가 지었는지 참 머리들 좋은 네, 것 같아. 사실 이 기사는 네. 제가 이거 보고서 일단은 전자의 얘기랑 후자의 얘기를 맞물리면 이런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마팽이가 지금 실제로 많이 있고 그래서 많이 신고를 하고 있고 보면 강남 이런 데 없어요. 서울은 없어. 다 수도권이야. 그래서 수도권 이런 지역에 특히 우리 동네 막 집값 뭐 얼마 이제 뭐 가격을 올린다든가 다 증거들 포함해가지고 신고를 했기 때문에 많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조작하고 싶은 사람들이 담합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런 은어를 써가면서 채팅방에서 작업들을 하고 있다. 일종의 솔직히 이런 그런 주장의 기사인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은어 쓰는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실제 온라인 채팅방에서 이런 거 쓰냐고 그랬더니 안 쓴대요. 아 그래요? 네, 안 써. 아니 말이 돼요. 아니 이거 GS 안 쓰고 네. 처음에 자조적인 성격으로 막 처음 얘기 나왔을 때 한두 번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일부 있는 곳도 있고요. 그런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고 그냥 재미삼한 경우도 있다라고 하고 지금 이렇게 안 한다고. 아 그래요? 네. 이제 이거 말을 이렇게 쓰는 거랑 그거랑 무슨 상관이야. 이게 우리 카톡방에 올라왔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중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특히 지방에 있는 분들은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이해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상황 자체가. 그래서 누군가가 설명을 해주니까 다들 배꼽을 잡고 웃으시더라고. 아 이렇게까지 해야 돼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이게 누가 이거 이름 지었을까? 뭐 이런 얘기까지 다양하게 있던데 제가 오늘 이 기사를 픽한 이유는 사람들이 이렇게 가는구나, 갈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픽했는데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뭐 이게 처음에 없어요. 내가 그래서 그런 커뮤니티에도 물어보고 페이스북에도 물어봤는데 초기에 카톡방에서 그렇게 하려는 움직임이 없었던 건 아닌데 있는 곳도 있었는데 몇 명만 잠깐 하다가 다수가 안 하니까 안 한 경우도 있고 어떤 카톡방 같은 경우 이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재밌네 하고서 그냥 서로 재미삼아 몇 번 이렇게 불러본 정도지 안 한다고 하고 실제로 그리고 카톡방들이 많이 다 없어졌대요. 무서워서 없어야 될 것 다 같아요. 없어져서 네. 물론 이제 다시 좀 생길진 모르겠는데 그래서 뭐 그렇지 않다 그래요. 네. 자, 7번째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음마아파트 2달 새 26% 빠졌다라는 얘기 소장님이 픽하셨던 기사더라고요. 내용 보니까. 자, 금융위기에 맞먹는 코로나다. 그 1997년 외환위기 오자 이듬해 집값이 12% 빠졌고 건설사도 426곳이 부도났다. 1988년도에는 200만 원 건설 때문에 빠졌고 IMF 1998년도에는 IMF 때문에 빠졌고 2008년도에는 금융위기 때문에 빠졌고 그래서 하우스 푸어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지금 2020년입니다. 네. 자, 코로나19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과연 이거와 비슷할까? 만약에 빠진다면 기존의 박스권 내에서 조정했던 것처럼 26% 빠지고 그 안에서 조정될까?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을 참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아마 한국경제신문 기사일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금융위기 때는 음마아파트 77제곱미터가 10억 2천 가던 게 7억으로 빠졌고 그다음 압구정동 신현대 아파트 전용 85제곱미터가 뭐 15억 몇천 가던 게 11억 8천까지 빠졌다. 그래서 한 26% 이렇게 빠졌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박스권에서 가격을 오가면서 이렇게 갔다. 그래서 요 정도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 뭐 이제 일종의 그 정도 선 되면 한 26% 지금 가격보다 빠지면 한번 관심 있게 보세요. 그 이후부터는 박스권이니까. 뭐 이런 과거를 비추어서 이렇게 가이드를 좀 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재밌다. 그래서 이제 기사를 봤는데 지금 뭐 아직 이 정도 빠지는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코로나 영향 아무튼 뭐 지금 뭐 가격들이 조정받는 모양새이긴 한데 뭐 여러 가지 강력한 부동산 규제책까지 맞물려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이제 뭐 상황은 봐야겠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이 기사 딱 보고 나서 그래? 이거 압구정 현대아파트 이 가격이야? 그 당장 사야지. 딱 이 생각 바로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대치 음마가 그때 시사에 7억이잖아요. 네. 7억? 그러면 9억 미만이니까 투기가지고라도 자금 출처 신고, 그러니까 자금 조달 계획서만 쓰면 되는 거고 조달 계획서 쓸 수 있지. 그리고 이제 뭐 검은 돈이 없으니까 뭐 가능하겠네 이러면서 이제 봤는데 사실
뭐 안 사요. 살 돈 없어요. 살 돈 없고. 예. 근데 저는 그 얘기보다 좀 근본적인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전문가 분들께서 자 코로나 사태로 금융 위기처럼 위기가 올 거냐, 부동산 가격 폭락 시대가 올 거냐, 선생님 올 것 같아요, 안 올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부정적으로 봐요, 사실. 안 좋을 거다. 네. 저는 잘 모르겠어. 뭐 항상 모르죠. 아는 게 없지. 그럼 그렇게 얘기는 안 하지 또. 네. 근데 왜냐 모르니까. 자꾸 영매. 아니 실제로 이게 얼마나 사태가 커질지 적을지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사람들의 의견을 보기 위해서 그런 커뮤니티들을 보는 건데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나오면 전 세계적인 문제니까 해결할 수 있는 약이 나오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냐. 별로 겁 안 먹어도 되는 문제일 수 있잖아요. 그럼 이게 6개월짜리냐, 3개월짜리냐, 아니면 뭐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속 억누를 어떤 그런 무서운 악재냐, 뭐 이런 측면에서 가능성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치료약도 안 나오고 백신도 안 나오고 그런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골로 가는 거지. 그렇죠. 지금 뭐 학교 수업 하겠어요? 온라인 대체하고 막 또 일주일 연기한대요. 최대한 대면을 우리 사회가 완전히 바뀌고 그거에 적응하는 수준으로 가겠지. 이게 안 나오면 그러면 결국 희망 회로를 돌릴 수 있는 거는 어쨌거나 극복 가능하다는 범주 내에서 또는 이제 뭐 바이러스라는 게 그렇다면서요. 지금 뭐 일부 국가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전방위로 방역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결국 바이러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염이 돼서 일부 죽는 사람만 죽고 그렇게 하면 해결이 된다면서요. 어차피 지금 치사율이라고 하는 게 100% 이런 게 아니라 일정 %니까 그러면 다 안에서 항체를 갖고 있으면 그러면 극복이 되는 거라면서요. 근데 이제 그때 그런 상황으로 안 가고 잘 극복을 하고 싶어서 지금 이런 상황인 거겠지. 근데 계속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 부분들을 해보면 결국 지금 희망적인 얘기를 하는 분들의 목소리는 그런 거예요. 이제 경기 부양을 위해서 부양책을 쓸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금리는 0%고 다시 앙쩌거나 또 갈 수도 있다. 그 얘기는 돈이 은해지면 실물 자산의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또다시 부동산 가격에 급등을 가져올 거다. 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생각을 해보면 이게 진짜 끝나고 나서 이 위기가 끝나고 나서 다시 부동산이 상승으로 이렇게 가지아를 외치는 상황이 올까? 올까요? 만약에 정부가 경기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부동산 규제를 푼다거나 조금 완화한다거나 그런 스탠스를 보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출렁임이 오고 나서 그러니까 근데 이제 사람들의 마음도 되게 중요한 게 그러니까 제가 2008년을 복기를 해보면 2008년 금융위기가 왔을 때 실제로는 굉장히 이게 심각한 상황이다 라고 해서 되게 그 당시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경기 완화로 금방 돌아섰어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08년에 금리를 연말 들어서 금리가 막 높아지고 안 좋아지니까 전격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면서 기존에 있었던 규제들을 싹 풀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2008년 말까지는 좀 그랬는데 2009년 1월, 2월부터 거래량 늘어나고 분위기 반전되더니 사실 2009년은 굉장히 핫했어요. 부동산 시장이 엄청 뜨거웠습니다. 2009년은 10월, 11월 달 가을 들어서 다시 규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서울 부동산 시장이 되게 달아오르는 모양새였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부양을 목표로 풀어줬을 때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생각을 했냐면 위기가 끝났다. 그리고 위기를 극복했다. 부동산 시장은 다시 간다. 가즈아를 되게 외치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2011년 이후에 다시 부동산 가격은 굉장히 장기적으로 하향 안정화되는 모양으로 갔잖아요. 네. 그리고 규제를 실제로는 그렇게 풀지도 않았습니다. 부동산 가격 불안을 이유로 인해서 금융 규제, 예를 들자면 LTV, DTI 규제들 이런 것들 빡세게 계속 정부가 했었거든요. 그 시절에. 그러니까 제가 이
장세 이후에 어떻게 될 건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이제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은 사람들의 반응인데요. 지금은 사람들이 되게 긴장해 있습니다. 부동산을 사지 말아야지. 또는 이제 지금 그러니까 다주택자분들이 주택을 더 공격적으로 더 사야지 이런 부분에선 이미 멈칫해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또는 이제 갭 투자한다고 막 다니는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그러다가 당장 막 주가 뭐 10몇 % 빠지고 지금 경제위기 얘기 나오면서 이제 조정 대상 지역 비규제 지역 가가지고 갭 투자 짤짤이 하시려고 맘먹으셨던 분들 중에서도 후회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내가 왜 거제도에 가서 분양권을 사놨지? 내가 여기 가서 살 일도 전혀 없는데. 근데 이런 거 생기면 그거 빨리 당장 안 남아도 그냥 무조건 팔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바뀌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해소되는 국면으로 가고 시장이 살아나는 국면으로 가는 모습이 보이면 우리를 짓눌렀던 악재가 해결이 되면서 다시 가즈아의 시절이 오는 거야. 이 부양책에 힘입어서 다시 막 잘 될 거야. 이제 이런 생각들을 가시면서 공격적으로 나서시는 분들이 되게 계실 수 있거든요. 근데 2009년 이후에도 2009년에 그렇게 쫙 시장이 풀렸다가 실제로 11년 이후부터는 되게 죽었던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 텀에도 그런 게 재현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잘 해결이 돼. 해결 국면이 되고 심리들 닫혀있던 심리도 풀리면서 다시 가즈아를 외치는 이런 상황이 오잖아요. 여러분 가즈아를 외치면 또 가격이 올라가겠죠. 특히 풍선 효과 얘기 나오는 지역들은 가격이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막 이렇게 억누르고 뭔가 공포가 있었는데 공포가 해결이 되면서 이제 우리를 막을 건 없어. 이제 이런 분위기가 되는 거잖아. 근데 그 이슈만으로 시장이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너무 낙관만은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이후에 더 큰 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최근에 읽었던 기사 중에 읽었던 글 중에서 제가 되게 마음에 담게 된 되게 마음에 들었던 제목, 그러니까 그 문자가 있는데요. 문구가 있는데요. 궁금하네. 이거예요. 찾았어요? 잔치가 커질수록 흉년을 대비해야 한다. 잔치가 커질수록 흉년을 대비해야 된다. 많이 먹었잖아요. 사실 이번 상승장에서 난 진짜 가격이 많이 올라서 많이 먹긴 했는데 조금 대비를 해가면서 이미 사실 대비를 해가면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그런 게 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인 포지션을 만약에 이 코로나 위기가 잘 극복된다고 하더라도 경기 부양을 위해서 막 돈을 쏟고 푼다고 하더라도 조금 한번 이번 기회를 빌어서 주변 자산들 이런 것들 한번 좀 어떤 급격한 변화에 따라서 내가 너무 이렇게 흔들릴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있지 않나. 리스크 관리들 좀 돌아보시는 그런 어떤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 부동산 스터디에 엄청 들어가서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나 본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결국 키는 백신이잖아요. 백신이 언제 나올 것이냐, 얼마나 빠르게 사람들한테 퍼져나갈 것이냐, 뭐 이런 두 가지가 서로 상충하는 것 같은데 제가 그냥 알고 있는 제 개인적인 지식으로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백신이라는 것 자체를 개발하는 게 짧은 시간 안에 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예전에 그 빈민가의 유행병 채취 관련돼서 빌 게이츠가 활동했었던 그런 기록들을 보면 백신을 만들어서 배포하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을 5년 받더라고요. 다시 얘기하면 굉장히 오랜 기간 걸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전 또 쇼크 받았던 게 뭐냐면 그 메르켈 총리가 독일에서 처음으로 코로나 관련된 공식 발언을 할 때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70%가 걸릴 것이다. 현재 의학은 그것이 빠르게 진행되는 것, 속도를 늦출 뿐이다. 라는 얘기를 또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그냥 뭐 부동산 시장 자체의 영향보다는 일단은 경제적으로 경제에 대한 영향이 굉장히 클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자, 지금 보면 이렇게 긴장하고 뭐 이렇게
다들 위축되고 이런 상황인데 부동산 관련된 규제에 대한 쪼이는 스탠스는 안 풀고 있어요, 지금. 안 풀겠죠. 계속 쪼이고 있거든요. 그 한은에서도 금리 인하에 관련돼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미국에서 금리 인하하니까 또 뭐 주식시장도 안 좋고 하니까 금리 인하에 대해서 고려는 하고 있으나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 우려 때문에 금리 인하를 진행을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또 엊그저께 발표가 됐었거든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미루어 추측해 보건데 결국 이제 백신이 어떻게 작용할 것이냐가 제일 중요하겠지만 일단 장기적인 국면으로 갈 것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을 해요. 그리고 항상 그렇잖아요. 제가 사실 이 얘기를 하면서 적어놨던 게 1998년을 제외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1998년에 IMF, 2008년에 금융위기, 2020년에 코로나. 이게 부동산 시장의 악재가 결국은 외부에서 터져왔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이 결국 비슷한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에 저는 좀 더 중심의 무게축이 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게 만약의 경우에 장기화가 된다면, 물론 가정이죠. 장기화가 된다면 이제 제 입장에서는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이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될까에 대해서 사실은 조사를 좀 많이 했어요. 많이 했고 뭐 센스 있는 분들은 벌써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포감, 나도 감염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공포감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 공포감이 있는 것이 당연할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 거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어쨌든 상황은 이러하고 만나기는 어려워하고 이런 상황에서 중개는 해야 되고 세입자 관리도 해드려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해드릴까에 대한 초점이 사실은 저는 가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빠르면 이번 주 안에 관련된 내용이 나올 것 같고 사실 유튜브에 올리실 거예요? 그럼요. 아니요, 유튜브 안 올려요, 저. 근데 미리 얘기하는데 죄송한데 유튜브는 안 올리고요. 또 하나는 그래서 뭐 생각하고 있냐면 포스터 있잖아요. 포스터 지금 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들어서 배포해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그건 중개업자분들의 대상으로 하는 어떤 그런 내용이니까. 중개사분들이 활동을 해야 전월세 관리되시고요. 파셔야 될 분 파실 수 있거든요. 지금 이 상태로 그냥 멈춰 있으면은 중개사분들이 활동을 못하면 서로에게 아무도 좋을 게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연일 시끄럽게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에 대한 소장님의 그 트래픽에 대한 이야기는 저한테는 아주 쇼킹한 얘기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그만큼 높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유튜브 조회수는 올라가나요? 저 유튜브 요새 열심히 안 해서. 요새 되게 괜히 나서서. 그리고 지금 뭐 상황이 이런데.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이 꺾이면 유튜브 조회수 트래픽도 줄고요. 지금은 유튜브 어떤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이 확실히 꺾여 있는 시절이라고 느껴져서 저도 뭐 그렇게 막 저으면서 달려가고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앞으로는 좀 유튜브의 어떤 힘도 조금 좀 빼가면서 길게 롱런할 수 있도록 롱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가려고 그렇군요. 생각 중이에요. 별별 수단은 계속 해야지. 부동산 TV의 어떤 모체인데 수다니까. 뭐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이런 이슈, 저런 이슈는 계속 있을 테니까 아무튼 뭐 그래도 우리 꽤 오래 했어요, 그죠? 만 3년이 이제 넘었어요. 그러니까. 어우, 대단해. 2017년 2월부터 했으니까. 그러니까. 만 3년이 넘었어요. 뭐 경기가 안 좋아도 부동산 별별 수다가 계속될 거라는 믿음은 그래서 생기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은근히 부담이에요. 힘들어. 매주 만나러 이슈도 챙겨야지. 와서 또 PD님도 고생하시고. 대본 써야지. 혼자 먹었어. 아무튼 모두를 위해서 유익한 방송이 되도록 저희도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 한 주간 건강하시고 그 안전 관리 잘 하시고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뵀으면 좋겠고요. 시청자분들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